이번 주는 어디로 갈까요? 제 의상 보시면 생각나시나요? 산페르멘 축제, 흰색 블라우스, 흰색 옷에다가 빨간색 스카프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스페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네, 남학생들이라면 축구팀 떠오를 것 같아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있고요. FC 바르셀로나 정말 유명한데요. 저는 응원단 아르마다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 붉은 악마가 있다면 스페인에서는 무적함대 아르마다가 있죠. 스페인 최고 전성기, 이 시대의 대항해 시대인데요. 최고의 함대 이름 바로 무적함대였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무적함대 영국의 대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왜 이름을 쓰는지 좀, 이거 왜 쓰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는 잘하죠. 네, 스페인은 원래 대표칭 별칭이 라 퓨리아 로하로, 그래서 붉은 분노라는 뜻이고요. 유니폼 색상도 붉은색으로 우리와 같습니다. 각 나라마다 축구팀 이름이 색깔이 독특하고 강한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 스페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투죠. 그렇지만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진짜 맹렬히 돌격하는 이 소와 싸우는 투는 그 잔인성 때문에 스페인에서 지금 동물학대 논란으로 북부 지역에서는 불법이에요. TV에서도 방영도 금지합니다. 세비야, 이 남쪽 지역에서만 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소를 가지고 놀이를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투 경기 한 번에 소 6마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투우사는 3명이죠. 그래서 한 명의 투우사가 2마리씩 이렇게 소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기고요. 투우사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경기입니다. 정말 위험하죠. 사실 해밍웨이가 이 투를 알린 것으로 유명하죠. 이 투에 대한 전문 용어 이거를 책으로 내서 유럽에 알렸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자세한 기록도 없었는데 이 투의 용어들이나 이런 어떤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알리고 네, 작품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투장에 가시더라도 절대 입으시면 안 되는 옷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인데요. 노란색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재앙을 부른다고 해서 금기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전통춤 플라멩코, 정말 멋지죠. 저는 투우랑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옷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실제로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주 정열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춤입니다. 이 안달루시아 지방 집시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춤이 바로 이 플라멩코입니다. 투도 그렇고 플라멩코도 그렇고 정말 멋진 문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꼭 한번 구경해 주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이렇게 멋진 거 구경하려면 맛있는 거 먼저 먹어야 되겠죠. 스페인 음식은 정말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아요. 스페인에 가시면 이 음식 무조건 다 드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하몽입니다. 돼지 뒷다리, 넓적다리 부분을 통째로 잘라서 이 소금에다 절여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건조시켜서 말리는 이른바 햄이에요. 대표적인 생햄이 되겠는데요. 특히 돼지고기 어떤 게 유명한지 아시죠? 스페인 이베리아산, 이베리코산 흑돼지가 정말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는 도토리를 먹여서 키우는데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이베리코산 흑돼지는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멜론 위에다가 하몽을 올려서 술안주로 먹는 멜론 프로스트 정말 간단하면서 그리고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 요거 한번 차려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할 때 술안주로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니까 하몽은 꼭 사오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음식은 빠에야예요. 프라이팬에 고기랑 해산물이랑 채소 같은 거 잘 넣어서 볶아서 그리고 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쌀 넣어서 익혀서 우리말로 하면 해물 볶음밥 같은 건데요. 스페인에서는 시장 같은 데 큰 후라이팬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볶아서 길거리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폴포 가에고입니다. 이 폴포 가에고는 문어 요리예요. 제가 지금 스페인 이야기하면서 음식들 지금 다 해산물 요리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중해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문어나 갑오징어 그리고 지금 새우 이런 것들이 정말 풍부해서 음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폴포 가에고는 문어 요리인데 이걸 고춧가루 위에서 뿌려서 먹는데요. 저는 문어 요리하면 좀 질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네, 가시면 문어 요리 꼭 드시도록 하세요. 다음 요리는 감바스 알 아히오라고 하는데요. 올리브 기름에 진짜 기름을 완전 붓고 거기에다 새우와 마늘을 튀기듯이 요리하는 거예요.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걸 바게트 빵 위에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 국민 음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술인데요. 샹그리라예요. 눈으로 마시는 술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샹그리라는 붉은색 와인에 거기다가 사과, 오렌지, 레몬, 소다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차갑게 마시는 술입니다. 우리나라에 막걸리가 있다면 스페인에서는 샹그리아가 있죠. 어디 가도 정말 많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다 샹그리라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드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길거리에서 정말 자주 먹는 요리가 있는데 추로스죠. 이 추로스는 바로 스페인 전통 음식입니다. 이제 먹었으니 다시 스페인 여행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스페인에서 기차를 타고 창밖을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모두 다 황무지 같고 아니면 올리브밭,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빈 땅들도 아직 많고 그치만 나머지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세계 생산 1위 국가인 나라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포도 경작지도 세계 탑이죠. 와인 생산량은 세계 3위이고요. 스페인 와인 정말 유명합니다. 특히 우니꼬. 이 술은 다이애나 황태자비와 찰스 황태자 결혼식 때 나왔던 공식 와인입니다. 아니 영국에서 왜 공식 와인을 스페인 거 씁니까? 그만큼 정말 맛있고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이죠. 다음에 가시면 우니꼬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인 알아볼게요.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포르투갈과 나누어져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 한 5배 정도 넓어요.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종교 한번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94%나 될 정도로 하나의 종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스페인 종교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유독 많이 했어요. 매우 엄격하게 잔혹하게 이 종교재판소가 운영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소에 끌려가면 죄가 없어도 여기 가면 그냥 무조건 다 죄인이 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었죠. 스페인은 수도를 여러 번 옮겼었는데요. 1561년부터는 마드리드에서 황금의 100년을 맞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이 위로는 프랑스랑 연결돼 있어 유럽 대륙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최대 관광지 어디를 여행 갈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 갈 것 같습니까? 바로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왜 이렇게 최대 관광지가 됐냐 하면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거 참전 안 했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문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포르투갈이고요. 아래쪽 보시면 북아프리카랑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랑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덥습니다. 여름에 스페인 가면 쓰러질 수 있어요. 너무 덥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거의 45도까지 올라가요. 너무 더워요. 오른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지중해는 정말 맑고 잔잔하고 푸른데요. 정말 깊은 데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맑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로 유명하고요. 또 왼쪽으로는 또 나가면 대서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스페인의 큰 도시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굵은 글씨로 써 있는데요. 프랑스와 국경을 이루는 곳이 바로 피레네 산맥이고요. 이 해발 고도가 3,000이 넘는 정말 험준한 산지입니다. 도시를 뺀 지역들은 좀 황무지 같은 곳이 많고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곳이 정말 많습니다. 여름에는 건조 상태가 심한 지중해성 기후여서 이 정말 덥고 그치만 이제 습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한데 낮에 나오면 시에스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도도 매우 높습니다. 시에스타, 이거 낮잠 자는 시간인데요. 상점들은 모두 다 2시에서 3시 이 정도부터 문을 닫습니다. 놀라운 거는 관공서도 닫는다는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난리 났죠. 민원 들어가죠, 민원. 상점이 문을 열 수 있는 시간도 사실 제한적이에요. 일주일에 7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엔 대략 2시간 정도 이렇게 다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난 집에 가서 잠잘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랩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낮잠을 1시간 정도 잘 수 있는 그런 카페. 우리나라 PC방에 있다면 스페인에는 랩카페가 있습니다. 대신 저녁 식사 시간 몇 시일 것 같습니까? 낮잠도 잤겠다. 다시 일 조금만 하면 이제 일 끝나거든요. 그렇지만 밥은 굉장히 늦게 먹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쯤 먹어요. 저는 정말 그때까지 또 가게가 문을 안 연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는 8시 이후에나 사람들이 조금씩 오고 9시 돼야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세상이 급할 것처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진짜 알 것 같았어요. 낮잠까지 자고 시간이 널널한가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역사 알아볼게요. 스페인은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들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예요. 사실 프랑스에도 비슷한 벽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프랑스 벽화와 그리고 스페인 벽화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벽화가 그려진 건 비슷한 시기예요. 근데 프랑스 벽화를 보시면 약간 1차원적이고 단순하게 보이죠. 그런데 스페인에서 발견된 이 동굴 벽화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돌벽에 울퉁불퉁한 이 면을 소의 근육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그렸습니다. 색감도 매우 뛰어나고요. 털의 모양까지 디테일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저는 스페인 사람들이 음식에서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플라멩코도 그렇고 패션도 남다르고 색감이 좀 화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시면 색깔들이 정말 총천연 색깔들이 다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화려한 색들이 근데 너무 스페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조금 넘어가서 BC 2세기로 가볼게요. 로마가 침입합니다. 한니발이 로마를 치기 위해서 이 카르타고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탈리아 바로 근처에서 하지 왜 스페인의 밑으로 와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전략이 썼기 때문에 스페인을 정복하고 그리고 위로 넘어서 로마로 들어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가 카르타고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스페인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스페인을 완전 정복하는데 2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는 사실 여행과 인문학 하면서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숱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유럽사,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싸움들이 각 나라에 더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길어봤자 그렇게 긴 싸움이 없었는데 200년, 600년, 전쟁, 100년 전쟁도 있고요. 오죽하면 십자군 전쟁 200년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숱하게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싸울 때는 정말 격렬했지만 일단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서는 그 문화 수용이 굉장히 빠릅니다. 스페인은 로마 문명이 발달한 것을 알고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뒤에 이슬람이 왔을 때도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지금도 그 문화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이.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여러 나라, 특히 유럽을 이렇게 넓게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겠어요? 물론 문화가 발전했지만 첫째는 이 정복지의 사람들을 로마 시민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로마 황제 4명이 스페인 출신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 다른 나라, 내가 정복한 나라의 그쪽의 출신의 사람이 황제가 된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네, 로마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나라를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는 아직도 그래서 로마 때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신 곳은 스페인의 론다입니다. 이 누에보 다리는 후에 지어졌지만 작은 로마 다리나 로마 때 지어진 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다에는 로마 유적이 정말 유명하죠. 국립 로마 박물관, 로마 시대 모자이크, 로마 시대 다 그때 만들어놨던 포장 도로,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세고비아에 있는 로마 수도교입니다. 사실 이 관계수로를 로마 때부터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이 물길을 가져오는 거, 물론 포장 도로로 해서 길도 많이 만들었지만 이 물길도 로마 시대부터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 마드리드에서 세고비아까지 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관계수를 끓여려는데 그 크기가 너무 놀랍죠. 일단 높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수로가 언제 만들어졌냐? 2000년의 역사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아 있습니다. 수로는 어디서부터 물길을 끌어왔냐? 17km 정도 떨어진 산에서 이 맑은 물을 끌어온 겁니다. 아니, 이게 당시 기술로 가능합니까? 정말 놀랍죠. 이 아치 구조인데다가 현재 남아있는 거는 720m 정도밖에 안 남아있지만 경사도를 사용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게다가 접착제, 시멘트 없었습니다. 벽돌을 깎아서 올려서 만든 구조물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5세기에는 게르만족 대이동, 우리 지난번 독일 할 때 배웠었죠. 이 게르만족이 스페인까지 내려오게 돼서 스페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훈족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7세기 초에는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8세기에 이슬람교가 반도 대부분을 점령해서 1492년까지 스페인은 좀 나누어집니다.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슬람교가 상당히 많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은 자그마치 200년 동안 8차 원정까지 싸웠는데 누가 이기냐? 네,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게 대패한 싸움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네,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면 모두 면죄부를 주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데요. 가슴하고 어깨에다가 십자 표시를 해서 바로 십자군 분대라고 불렸습니다. 어쨌든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영주와 기사들, 이 사람들이 싸웠었는데 약해지고요. 반대로 왕과 상인의 힘은 커져서 무역이 활발하게 되었죠. 네, 1492년 스페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대륙도 발견하지만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하고 카스티아 이사벨 1세가 결혼해서 이 에스파냐가 전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이었는데 이제 에스파냐로 이렇게 하나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들을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걸 갖다 레콘키스타라고 하는데 바로 재정복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이슬람을 몰아내고 기독교로 다 만든 것, 이걸 바로 스페인에서 레콩키스타라고 합니다. 이 레콩키스타는 종교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의로운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당시 스페인에는 이슬람, 그다음에 유대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종교적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종교를 통일한 때가 바로 1492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은 마지막까지 있던 곳이 남쪽 끝에 그라나다인데요. 이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그라나다는 무슨 뜻이냐면 석류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의 꽃이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있다면 스페인은 석류가 바로 나무꽃입니다. 이 그라나다에는 정말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슬람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이 아람브라 궁전은 사실 겉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고 예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슬람 흔적 없애려고 이거 다 부수고 이렇게 새로 지으려고 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대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왔을 때도 로마 문화를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처럼 이슬람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장식이 이 세부 장식들이 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교하고요. 정말 놀라운 건 스페인 정말 덥죠. 근데 물이 없는데 여기는 물이 콸콸콸 넘칩니다. 화려한 분수대랑 물이 정말 흐르게 있는데 이 기술이 좀 놀라운데요. 지하에서 물을 끌어다가 위에서 내려가는 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곳의 분수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알바이신 지구라고 이슬람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현빈, 박신혜 주연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그라나다를 보려고 TV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타 좀 쳐본다 하는 사람들은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이 곡을 많이도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기타 음악이 정말 유명하죠. 이제 스페인은 모든 이슬람을 추방하고 해외로도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는 바로 황금시대,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네,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이 황금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후추를 찾아서 스페인의 서쪽, 대서양으로 갔는데 여기에 인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간 곳이 바로 지금의 이 남미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미와 북미 그 사이에 바하마 제도에 도착했고요. 이후로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게 됩니다. 사실 이 후원을 해준 곳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콜럼버스는 후원 좀 해달라. 나는 정말 후추와 금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좀 도와달라. 여기 엘도라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원을 부탁했는데요. 모두 다 거절했어. 왜냐하면 당시 지도로는 이거 콜럼버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완전 좀 이거 잘못된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사벨라 여왕이 후원해 줍니다. 근데 많이 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배 3척 정도와 그냥 간단한 정도, 기본적인 정도만 후원해 줬습니다. 사실 아시아 교역을 하려면 육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실크로드거든요. 정말 힘들고 복잡해서 물건 한번 해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싸서 사람들이 직접 인도로 가기를 원했죠.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1세에게 원했던 거는 내가 신대륙의 수입 10%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곳의 총독은 내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무역거래 8분의 1은 내가 차지하겠다. 네, 그래. 그거는 나중에 발견하면 주면 되니까 하고 여왕은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치만 서로 완전하게 믿었던 건 아니에요. 어쨌든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가면 인도를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어쨌든 콜럼버스의 거리 계산은 틀렸고 이곳은 신대륙이지만 어쨌든 도착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이 신대륙 항해 마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는데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라고 하자 콜럼버스가 그러면 네가 달걀 세워봐라 이렇게 했는데 달걀을 다 세워보려고 노력했지만 다 세우지 못했죠. 콜럼버스는 살짝 깨뜨려서
세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마리아호, 요거를 복제해 놓은 사진도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이나 신대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콜럼버스 항로를 개척하는데요. 바로 최단거리,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을 가는 최단거리를 찾아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항해를 해도 가도 육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달이 넘게 걸렸는데요. 이 작은 배에서 2달 동안 선원들이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콜럼버스가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내 머리를 잘라라 라고 단언을 했죠. 결국 바로 이제 육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내린 곳, 이곳 플로리다주 남쪽 해안가 바하마 제도의 작은 섬인데요. 원주민들은 콜럼버스 일행을 완전히 환대합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사실 그들의 환대보다 이 코에 장식한 황금에 더 관심이 많았죠. 첫 항해에서 콜럼버스가 스페인으로 가져온 거는 원주민들이 피우던 담배, 이게 타바코가 되죠. 원숭이, 고구마, 원주민도 좀 데려갑니다. 이게 그림으로 남아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잡동사니? 이런 거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향료도 많고 금강도 많다. 계속 거짓말하면서 가져오지 못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좀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미에 대한 침략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3척으로 갔지만 이제 17척의 배를 끌고 황금을 실으러 갑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 꿈의 땅인 줄 알고 왔던 이곳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어. 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남미 대륙 쪽으로 가서는 이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 원주민을 사냥한 거예요. 노예 사냥으로 원주민을 잡아다 팔고, 그리고 이 원주민을 광산을 개발하게 하죠. 금광을 파놔라. 이렇게 해서 무자비로 착취하고, 그래서 많은 원주민들이 영양실조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혹사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인도 제도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남미 문화는요, 아즈텍도 있고 마야도 있고 잉카 문명, 여러 문명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그리고 이 남미는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도 스페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도대체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이것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을까? 물론 전염병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같은 그래도 15세기인데 너무 차이가 없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거의 4,000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있었지만 거의 신석기 시대였고요. 스페인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근데 이곳은 나무 몽둥이가 무기였어요. 이러니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곳은 잉카의 마추픽추인데요. 콜럼버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서 대규모 이제 농장이나 플랜테이션, 광산 개발에 열을 올립니다. 원주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적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남미가 스페인으로부터 이 독립한 것은 나폴레옹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스페인 본토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그래서 이 남미는 이걸 계기로 해서 독립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제 스페인 곳곳 다녀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주도 올레길, 바로 이거의 원형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저는 이런 말 들었어요. 살면서 길을 잃었다면 산티아고로 가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곳을 찾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인들 중에서 한국인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 원래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 수호 성인인 야고보의 무덤이 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이 길입니다.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무덤이 이 조개 껍질로 덮여 있게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간에 지은 죄를 모두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코스가 최다운 코스로 가도 걸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달, 기본 한 달에서 두 달입니다. 그동안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족끼리 이렇게 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출신 작가죠. 파울로 코엘로. 이 파울로 코엘로의 순례자로 유명해졌습니다. 길이 여러 개 있는데요. 프랑스 남부에서 출발해서 완주하는 길이 가장 유명합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여기 대성당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기서 좀 더 가서 순례자의 신발까지 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순례자의 신발까지 가시면 거기서 그동안 두 달, 한 달 신었던 신발들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무덤이 조개로 덮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조개 껍질, 이 조가비를 콘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순례자들이 배낭에다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스페인 관광청에서는요,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순례자 여권을 발급해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숙소에 가면 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이 숙소는 알베르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차승원과 유해진이 이 알베르게를 운영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도시는 바로 툴레도입니다. 사실 이곳은 마드리드로 수도로 옮기기 전까지 이곳이 수도였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제가 갔을 때 날씨가 더 맑고 깨끗하고 좋아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도 있지만 이 중세 느낌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 이게 다 공존하는 곳이 바로 툴레도여서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 사람들은 다른 문화가 이곳을 지배해도 절대로 이전 문화 없애지 않고 유지하는데 좀 절충안을 잘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는 세비야입니다. 작가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의 보석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비야, 그다음에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라고 했습니다. 세비야에는 무조건 가야 될 곳 세비야 대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에요. 원래는 이슬람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모스크였는데 이걸 그대로 기둥을 그대로 두고 같이 만들어서 100년에 걸쳐서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은 바로 콜럼버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콜럼버스의 무덤을 4명의 왕들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왕들은 카스티아, 아라곤, 레온, 나바라 왕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두 왕들의 신발을 보면 노랗게 반질반질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두 왕이 신발을 문지르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앞에 있는 두 왕의 발을 이렇게 문질러서 반짝반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콜럼버스는 스페인 땅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죠? 아까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으로 신대륙도 발견했는데 도대체 왜? 바로 콜럼버스가 나중에 계속 싸움을 하죠.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으로 가긴 갔지만 막상 갔더니 금도 없고 콜럼버스가 너무 과장했고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게다가 콜럼버스가 이 원주민들을 너무 많이 학대하고 이런 죄가 지어진 것으로 인정이 돼서 이사벨라 여왕이 콜럼버스를 신대륙에서 사슬에 묶어서 압송합니다. 콜럼버스의 죄는 7가지였는데요.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노예제도, 살인, 고문, 폭력, 강도, 유괴 이런 것까지 7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죽기 전까지 끝까지 소송을 합니다. 끝내 명예회복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잉카 쪽으로 내려가면서 금이 발견됐지만 어쨌든 콜럼버스가 한 말은 사실이긴 했습니다. 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에 정말 또 유명하게 아는데 바로 황금재단이죠. 말로는 콜럼버스가 그때 가져온 20톤의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황금이라고 해서 엄청 반짝반짝할 줄 알았는데 약간 칙칙하냐? 먼지가 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칙칙한 색깔로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비야에서 스페인 광장, 정말 스페인에는 스페인 광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저는 이 세비야의 스페인 광장이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광장이었습니다. 만약 반달 모양으로 완전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옛날 김태희가 이곳에서 광고를 찍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메트로폴 파라솔에서 제가 내려다본 건데요. 이 메트로폴 파라솔은 목조 건물이에요. 세계 최대 크기의 목조 건물인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엄청 크게 버섯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해질녘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어두워질 때까지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수도 마드리드보다 저는 더 현대적이고 큰 도시같이 느껴졌고요. 바르셀로나의 자랑 누굽니까?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7개의 가우디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건물, 지금도 공사 중인 이 건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가족 성당이라고도 하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883년부터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였으면 벌써 다 지었겠죠. 그리고 가우디가 공사하다 마은 곳이 공원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구엘공원인데요. 가우디의 작품 세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60채,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한 채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는 무조건 이 프라도 미술관이 최고인데요. 무조건 가셔야 돼요. 이곳 미술관에 정말 예쁜 그림들도 많고 스페인의 그림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림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쁜 사진을 제가 거기서 찍게 됐는데요. 특히 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그 여성분을 찍었고요. 그리고 마드리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바로 제가 서 있던 곳이 마라톤 중간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였는데 저는 이때 사진을 찍으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새롭게 이제 대학생이 돼서 시작하는 이 시점이 바로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스페인 대항해 시대 이후 스페인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